Me better when I'm with you.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인류의 최악의 사고, 바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사건, 즉 쓰나미가 몰고 온 이 원자력 사고에 대한 걸 크게 두 가지의 가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핵 경남 용기 안에 있는 무수한 이 냉각수 파이프가 있습니다. 이게 쓰나미의 충격으로 인해서 균열이 나버렸고 결국 냉각수의 누출로 인해서 이 사고가 일어나게 됐다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쓰나미로 인해서 이 전기가 합선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냉각 펌프가 정지돼 버린 겁니다. 즉 냉각수의 원활한 냉각이 불가능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연료봉의 급격한 온도 상승이 일어나게 됐고요. 이로 인해서 이 원전 사고가 일어나게 됐다. 이렇게 두 가지 학설이 나오고 있는데 뭐 결과적으로 보자면 냉각수의 이상으로 3000도까지 올라간 온도로 연료봉이 녹아내렸다라는 것은 뭐 확실한 자명한 사실로 일단은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렇다면 3000도의 열을 견디지 못하고 녹아내린 연료봉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액체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변하죠? 바로 용광로로 생각하시면 돼요. 용광로. 우리 막 끓고 있는 마그마 있죠. 용광로나 마그마처럼 이 연료봉이 녹아가지고 액상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원자로의 압력솥 밑에 고입니다. 물처럼. 이거를 우리가 흔히 멜트다운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말로 이제 하면은 노심용융이라고 하고요. 이 마그마처럼 녹아버린 이 핵 연료봉은요, 산소가 없이도 계속적으로 이 열을 발산할 수 있고요. 더군다나 이 액체 상태의 이 고인 핵 연료봉 안쪽에서도 끊임없이 중성자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아무리 물을 쏟아부어도 안에 있는 중성자에 대한 그 열까지는 식히지를 못한다는 거죠. 즉 3000도의 열로 액상화돼 버린 이 연료봉은요, 물로 냉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뉴스에서 계속 뭐 물을 주입해서 뭐 이거 식히겠다 어쩌겠다 다 개구랍니다. 절대 식지 않는다. 겉에만 식겠죠. 안에서 끊임없이 중성자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그 핵반응까지는 절대 물이 식힐 수가 없어요. 거기까지 냉각시킬 수 있는 전도가 안 돼. 3000도를 뭘로 거기 안까지 식힐 수 있을 거야. 그 온도로 계속 끌어오르는데. 그래서 연료봉 한번 구조 잘 보세요. 냉각이 아주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핵이 덩어리처럼 뭉치지 않게끔 잘 만들어져 있어요. 구조가. 그 사이사이로 물이 끊임없이 들어가면서 냉각시키게 해놨다고요. 하지만 다행히 멜트다운인 상태에서는요, 이 경남 용기 안에 이 노심용융이 된 이 핵이 있기 때문에 위아래에서 물을 쏘아가지고 계속적으로 냉각시키게 되면 멜트 스루까지 일어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후쿠시마의 상황은요, 이 위아래에서 냉각수로 펌프를 쏟아붓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시간이었고 사태가 너무 커져버렸다는 거죠. 즉 멜트 다운을 잡을 수 있는 최적의 황금 시간을 놓쳐버린 겁니다. 지금 계속 이 일본의 언론이 이 후쿠시마의 정보를 계속 막고 있어서 정확한 정보가 나오지는 않는데 불과 한 3년 전에 나온 뉴스를 보면요, 원자로 압력 밥솥을 뚫고 바닥으로 흘러내린 상태, 즉 멜트스루의 임계점에 와 있다라고 이 정보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뉴스가 나온 시간으로부터 벌써 3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결론은 뭐겠습니까? 이미 원자로에 없어. 이 녹아버린 이 핵은 원자로 안에 없다니까. 이미 땅에 녹아서 땅을 녹이면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분명히. 근데 언제까지 내려갈지, 어디까지 내려갈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지하수하고 맞닿는지 안 맞닿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결론은 계속 녹아내리면서 땅속 깊은 곳으로 스며들고 있다. 뭐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얼마의 기간 동안 땅속으로 스며드느냐? 최하 수십 년,
길게는 수백 년 동안 이 우라늄이 계속 땅을 녹이고 지하로 파고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핵 연료봉이 녹아서 땅속을 파고드는 현상을 차이나 신드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최초의 핵 원전 사고가 났던 곳이 미국 쓰리마일 섬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다행히 신속한 대응으로 이 초기에 잡았어요, 이 사고를. 그런데 어떤 새끼가, 야, 이거 이대로 가만히 두고 있으면 지구를 뚫고 우리 반대쪽에 있는 중국으로 튀어나오는 거 아니냐, 이 방사능이. 이런 이제 황당한 농담을 했는데 이게 용어가 돼버린 거죠. 전문 용어가 돼버린 거예요. 이 멜트스루가 손쓸 틈도 없이 이 신속하게 진행이 돼버렸고요. 그리고 현재는 땅속을 뚫고 들어가는 차이나 신드롬이 진행 중이다. 어디까지 들어갔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저 당시 사고 당시에 언론에서 막 멜트 다운이 일어났네, 스루가 일어났네, 뭐 안전하네, 이래저래 말이 많았는데, 결론은 뭐냐면 원전 사고가 난 그 즉시 노심용류, 즉 멜트 다운이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후쿠시마 도쿄전력에서 후쿠시마 원전의 노심용융을 2개월 뒤에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쯤 모두 차이나 신드롬에 대한 현상으로 진행 중이겠죠. 다 1, 2, 3호기 다 지금 핵이 이미 발전소를 떠나서 땅속에 파고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봐도 알아요. 안 봐도. 근데 더 심각한 게 뭔지 압니까? 이런 정보를요, 어떤 미디어에서도 찾을 수도 없고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이게 지금 후쿠시마의 현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 떠났어. 이미 땅속에, 일본 땅속 깊은 곳으로 파고들어가고 있어, 방사능이. 근데 웃긴 건 일본의 언론이나 미디어들이 이 차이나 신드롬에 대한 상황을 감추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알 수가 없는 거야. 이거를 감춘다기보다 정말 알 수가 없어. 왜냐면 기계든 사람이든 뭐 마징가 제트가 오든 아니면 뭐 건담이 오든, 일본이 그렇게 좋아하는 건담이 오든, 이 차이나 신드롬이 진행되는 지역에 이 가까이 가기만 해도 그 즉시 바로 사망이라는 거죠. 그 즉시 그냥 하늘나라 간다는 거야. 최근에 이제 핵 연료봉 잔해물을 이 3호기에서 발견했다라고 인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핵 연료봉 쪽에 있는 방사능이 상당히 약해졌다는 이야기고, 그 말인즉슨 뭐겠습니까? 땅속 깊은데 이미 있다는 거야, 방사능이. 그전에는 찍을 수가 없죠. 왜? 가까이 가기만 해도 그 즉시 그냥 다 안녕히 계십시오인데, 지금은 핵 연료봉을 찍었다라는 건 뭐예요? 없다니까! 발전소 안에. 그리고 그 사진을 찍는 거 역시도요, 이게 핵 연료봉이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을 안 해요, 언론에서도. 그냥 잔해물일 것이다라고 추측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요, 뭐 일본이 뭐 이 방사능, 원자력 후쿠시마 방사능에 대한 부분을 대처하고 이 부분에서 사고를 수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다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 개뻥이고, 이미 소 잃고 외양간 고치고 있는 거야. 소가 없어. 이미 없는데 외양간 고치면 뭐 할 겁니까? 예? 끝났다고 이미. 이거 지금 와서 허울 좋게 막 덮는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고. 이미 손 쓸 수가 없어. 이미 떠났어. 버스는 떠났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문제는 3호기 같은 경우도 냉각 수조 안에 폐연료봉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일반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하고 버리는 양을 냉각 수조에 냉각을 시키고 있었는데, 4호기 같은 경우는요, 이 폐연료봉, 그러니까 3호기가 가지고 있는 폐연료량의 3배 이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엄청난 양이 수소폭발로 빵 터졌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모든 공기가 오염돼 버린 거예요. 일본 전 열도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3호기와 4호기의 폭발이. 어쨌든 저 3, 4호기의 폭발로 인해서 엄청난 방사능이 공기 중으로 뿌려졌죠. 저게 이제 땅에 그대로 침전됐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사태가 일어나자 일본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방사능을 제염을 해야 된다 해서 제염 작업을 하고 있는데, 뭐 비닐봉지나 자루를 들고 땅을 파는 작업을 하는 거죠.
아니 원전 기술하고 방사능 기술에 대해서는 뭐 둘째 가려면 서럽다라는 일본이 제염 작업하라니까 삽질하고 노가다를 하고 있어. 노가다. 아, 이런 거 보면서도 인류가 원자력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방사능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저렇게 작업하면 안 되지. 어쨌든 저 제염 작업을 한다고 해서 검은 비닐하고 포대자루를 존나게 들고 가요. 그래가지고 삽질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집어넣죠. 응? 표면에 있는 그 방사능을 집어넣는 작업을 해요. 근데 문제는 그래 거기까지는 인정합시다. 잘했다고. 저 제염토 자루가 특히 위험한 게 고농도 방사성의 토양을 그대로 걷어서 하나로 모아놓은 자루 아닙니까? 이 엄청나게 오염된 이 제염토 자루를요, 사람들이 이 생활하고 있는 공터, 공원, 아이들이 거기서 뛰어놀고 있죠. 그 다음에 농사 짓고 있는 논밭, 그 다음에 사람들 집 앞에 아무 데다가나 막 적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지금 실정이고, 그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이제 자루가 막 부족해지는 현상도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땅을 그대로 파가지고 뒤집어요. 그러니까 방사능이 위에 있으면 다시 날아다니니까 땅을 그대로 파서 그냥 거꾸로 뒤집어놔요. 그런다고 방사능 없어지겠습니까? 아니죠. 땅을 열심히 제염자고 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하천에다가 그 흙을 그대로 뿌려버립니다. 결론은 제염 작업이 아니고 그냥 쇼하는 거다.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글로벌적인 사회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노력하는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로 노력하고 있는 게 아니야, 저건. 아, 이렇게 해야지 그나마 일본이 지탄을 덜 받을 거 아닙니까? 여론적으로, 세계적인 여론에서. 뭔가 책임 있는 것을 보여주고는 싶은데, 문제는 책임 있는 걸 보여주는 척만 하고 있다는 거죠. 제염 개뿔 같은 소리하고 자빠져 있네. 그냥 제염된 흙을 갖다가 그냥 주둥이에다가 한 주먹 쳐넣어버리라 그냥. 무슨 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어 이 새끼들은. 그리고 후쿠시마를 흔히 체르노빌하고 많이 비교하는데 요 비교 대상이 안 돼요. 이거는 완전히 갓난아이와 할아버지의 차이예요 거의. 체르노빌 같은 경우는 원자로 하나 폭발했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원자로 내에 폐연료병, 그러니까 냉각수지의 폐연료병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걸 굳이 만약에 체르노빌 사고하고 비교하자면요, 체르노빌 사고의 7배에서 8배, 아니 11배 그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 체르노빌 때 심각한 사고, 즉 7등급의 이 사고 등급을 받았지 않습니까? 체르노빌이. 일본은 그거 7, 8배니까 얼마입니까? 49등급에서 56등급입니까? 그런 등급은 있지도 없지만 그냥 굳이 매기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과거 정보를 보면 후쿠시마를 중심으로 반경 300km 이상이 방사능 고농도 오염이 되어버렸다.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정도만 보더라도 일본 땅의 25% 이상이 고농도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은 뭐 300km 이상이겠죠. 거의 뭐 400km 가까이 이 방사능 고농도 지역이 퍼져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300km, 반경 300km 정도의 고농도 오염을 가지고 보더라도 일본 땅 전체의 90% 이상이 방사능에 오염되어 버렸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1호기와 2호기 열심히 땅을 파고 있죠. 땅을 파고 있는데 지하수와 만났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 전 열도의 지하수가 오염되기 시작하고 있다. 지금은 엄청난 오염의 빈도를 보여주고 있을 것이다. 그 데이터는 물론 안 나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이후 현재까지 일본은요, 아무런 의심 없이 방사능 오염 농산물을 먹고 마시고 있는 실정이고, 일본 정부 역시도 이 후쿠시마 음식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사람들에게 자꾸 와전된 정보를 뿌리고 있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꾸 방사능에 대한 문제점을
사람들에게 망각시키려고 하는 그런 쇼를 하고 있다. 그 연예인들까지 나와서 그 시행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먹다가 뒤진 인간도 나오고 하는데 문제가 없다 아직까지. 뭐 최근에는 후쿠시마 연안의 바다를 그 해수욕장을 개장하기도 하고, 이거 거의 미친 짓이지. 이렇게 아무리 시행쇼 해봤자 일본은요 앞으로 300년 이상의 방사능 음식을, 오염된 음식을 먹어야 되고요, 그 오염된 환경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반감기로 이야기하자면 세슘은요 반감기가 30년인데 우리 세슘을 잘 알고 있잖아요. 미디어나 언론에서 아주 시행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 반감기가 30년인데 이게 10번 이상의 반감기가 와야 방사능이 융해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방사능이 융해되는 건 아니에요. 세슘이. 그리고 이 세슘은요 체내 피폭 시에 DNA 손상을 일으키고요, 암과 심장병 그리고 유전병을 유발시킵니다. 일본은 앞으로 방금 말했던 암, 심장병, 유전병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할 거고요. 아까 말했듯이 300년에서 400년 이상을 이 방사능 질병과 싸워야만 합니다. 앞으로. 체르노빌에서 봤던 그런 아이들이 일본에서도 똑같이 태어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후유증을 겪게 될 거라는 거고, 일본은. 근데 사람들이 그 방사능이 즉시 터지면 이런 부작용들이 바로 나올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바로 갑자기 터져 나오지 않아요. 이런 이제 현상들은. 체르노빌 같은 경우도 10년에서 20년 이상이 지남으로 인해서 이 방사능 피폭의 피해가 국가적 혹은 사회적으로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한 거고, 보통 방사능 피폭 후에 빠르게 발생하는 질병은요 심장질환, 그러니까 심장에 어떤 이상이 초래하거나 자율신경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이 유행처럼 번지고요. 피폭이 일어난 10년, 그러니까 10년이 흘러야 돼요. 그 뒤로 10년이 흘러야 암 발병률이 치솟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에 후쿠시마가 터졌으니까 지금 6년째입니까? 7년째입니까? 하여튼 아직까지는 암 발병률이 급속하게 치솟진 않는다. 그리고 20년에서 30년 이후부터 유전학적 결함의 질병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방사능이 한번 노출되면 상당한 장기간에 거쳐서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죠. 단기간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서히 다가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현재 기형아 출산율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언론에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옛날 체르노빌 사태처럼 기형아가 막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생겨나고 있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요즘에는 기형아 진단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의학적 기술이 발전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핵심적으로 일본은요 낙태가 불법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형아를 출산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이요 다 낙태시켜버려요, 아이들을.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출산율이 급진적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방사능 피폭에 의해서 사망자가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일본의 인구의 감소가 점진적으로 서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일본 정부가 저출산을 핑계로 이 방사능 피폭에 대한 사망자를 덮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방사능은요 늙은 사람보다 젊은 사람이 훨씬 더 취약합니다. 즉 세포가 활성화가 아주 좋은 사람들이 방사능의 위험에 훨씬 취약하다는 거고요. 이 현상을 그대로 저출산하고 버무려 버리면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답답한 일본 청년들은요 그 말을 또 믿고 있어요. 무식한 새끼들이. 드라마, 그러니까 그 방사능 사건이 터진 이후로 이 미디어에서 가장 많이 나온 이 이슈들이 바로 이 뭡니까, 집안에 처박혀 있는 놈들, 히키코모리, 그 다음에 또 뭐지, 초식남, 막 이런 것들, 사회적인 이슈를 자꾸 눈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눈을 돌리고 다른 곳을 바라보게 한다고 해도 이 방사능 피해 현상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그 위험성이 사라진 것은 절대 아님을 명심하시기를 바라고, 일본 여행을 가실 때도 사람들이 뭐 방사능에 대해서 크게 걱정 안 하네 라는 그런
주변 환경을 본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 역시 일본 정부에 의해서 세뇌당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본 여행 간다 하더라도 방사능에 대해서 항상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이 여행을 하든지 아니면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후쿠시마는요, 엄청난 지금까지 역대 어떤 역사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방사능 고위험 누출 사고이고요. 그러니까 체르노빌 과거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그런 방사능 그 사고랑 비교를 하지 말라니까. 이거는 그냥 끝난 거야. 이거는 그냥 무슨 말이냐고요? 일본이란 나라 그냥 끝났다고. 이거는 그냥. 근데 그거를 애써 덮고 있다고. 일본 정부에서는 아무렇지 않대요. 이미 일본은 끝났어. 재밌게 말하면 이거 아무리 숨기고 감춘다 하더라도 이거 언젠가는 붕괴된다고. 이거 어떻게 몇백 년 동안 모른 척 살 거야. 옆에서 막 키메라 나오고 하는데 애 낳으면 그리고 막 과일이 막 사람 모양처럼 생긴 게 나오고 막 걔 난리 쌩쇼 막 아마게돈이 펼쳐지고 있는데 뭐 언제까지 그걸 숨길 건데. 그냥 언론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일본 언론에서는 우리 일본 끝났어. 끝났으니까 그냥 운명이다 생각하고 받아들여라. 이래야 된다니까. 원래는 이러한 현상만 보더라도 뭐 한국이나 일본 우리가 정부라는 시점을 놓고 보자고요.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지. 사람들이 진실을 숨겨가면서까지. 그러니까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우리 한국하고 뭐 방사능만 연결시키지 말고 사회라는 본질적인 그런 토대를 놓고 한번 보자는 거죠. 정부라는 게 과연 믿을 수 있는 존재인지, 그리고 언론이라는 게 과연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인지. 엄청난 위험에 초래하고 있는 일본이 그 모든 것을 말해주잖아요. 정부, 언론, 정치 다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 한통속이다라는 걸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요. 단순하게 방사능 사고에 대한 한 가지의 문제만 보지 마시고 그걸 통해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사회적으로 붕괴되고 있는 모습을 잘 관찰하시라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큰 교훈이 될 것이다.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고 나서 반경 300km의 이 오염지역이 지금 고농도로 오염되었다. 아까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럼 이걸 그대로 한국으로 한번 옮겨보자고요. 한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에서는요, 단 한 기, 어디든지,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 어디든지 단 한 기만 터져도요, 한국은 전국이 고농도 방사능 오염지역 안에 들어가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냥 한국도 끝나는 거야. 방사능 하나 터지면 한 개만 터져도 끝나는 거야. 그냥 한국은. 예? 무슨 말인지 알아요? 숨을 데가 없어. 그럼 다 죽는 거야.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렇다면 이 후쿠시마 방사능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였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왜 일본에서 이게 터졌느냐? 물론 일본이 지리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방사능 이 임계 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도 있었지만, 그보다도 좀 더 우리가 데이터적인 걸로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 역사에서 방사능 누출 사고는 딱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1979년도에 쓰리마일 섬, 그 다음에 1986년도 소련의 체르노빌 사건. 지금은 우크라이나로 바뀌었지만 우크라이나 역시 소련일 때는 다 한 나라였으니까 소련의 체르노빌 사건이라고 제가 이야기할게요. 그 다음에 최근 마지막 2011년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자, 이 세 개, 미국에서 터졌죠, 소련에서 터졌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본에서 터졌습니다. 이 나라가 신기하게도요, 다들 원자력 기술이라면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내가 잘할 수 있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나라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핵에 대한 관심이 높은 나라이기도 하고요. 이 말의 즉슨 기술력, 원자로 다루는 건 자신 있어. 천재지변이 와도 우리는 막을 수 있어. 그리고 어떠한 환경이 오더라도 우리는 원자력을 제어할 수 있어.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자만과 나태,
그리고 아니란 의식들이 방사능 사고를 초래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제일 잘해. 나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잘해라고 생각하는 놈들이 사고를 친다는 거죠, 오히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미국, 소련, 일본 다른 나라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원자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보유량을 가지고 있을수록 결국 사고가 일어날 확률도 높아지게 된다. 뭐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고, 에이 그 확률이 얼마 되겠어, 1%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로또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로또는 1%도 안 되죠. 그 뭐 700 몇십만 분의 1의 확률로 걸린다는데, 그런데 한 달마다 달달이 걸리잖아요. 방사능 누출 사고는 그보다 높아요. 안 터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도? 그렇다면 이렇게 위험한 한국이 될지도 모르는 한국의 핵발전소 현황을 한번 볼까요? 핵발전소 현황을 보자면 영광, 울진, 월성, 그 다음에 고리, 신고리, 뭐 이 정도에서 지금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가 지금 가동 중이고요. 삼척, 그러니까 영광에 원래 뭐 짓기로 했었는데 뭐 지진인가 뭔가 해갖고 뭐 좀 사업이 좀 안 됐고, 어쨌든 뭐 일일이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앞으로 8년 후 정도 되려나? 8년에서 7년 후가 되면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는요 42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는요 이 원자로 발전소에 대한 비중을 더욱 늘릴 계획 중이고, 이렇게 된다면은 한국은 일본과 거의 같은 수의 원자력 발전소를 보유하게 되겠죠. 더 황당한 건 한국은 세계 3위의 핵발전소 국가가 되려고 지금 열심히 이 핵발전소를 늘리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뭐 그러니까 국민들이 반대를 하죠. 이번에 후쿠시마 때문에 대인기 있어서. 그래서 이제 원자로를 폐쇄하거나 줄이고 있는 실정인데, 그래도 뒷공무니로 슬슬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짓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꾸준히 일본이 핵발전소를 늘리는 거는 그러니까 엄청난 이 충돌로 인해서 문제가 될 것이다. 즉 한국이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 규모를 따라잡는 거는 시간 문제가 될 거란 이야기죠.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요, 바로 원전 밀집도입니다. 한국은요 일본에 비해서 원전 밀집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에서 한번 빵 터졌다 그러면 이 방사능 사고를 제어할 수가 없어요. 아예 전혀. 즉 연쇄적인 방사능 관리 미수 임계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한국은 매우 높다. 더군다나 핵발전소 반경 30km당 370만 명 이상이 한국에서는 지금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만일 일본과 똑같은 방사능 폭발 사고가 일어난다면 이 피해는 일본보다 훨씬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되는 거죠. 결론은 뭐겠습니까? 원자를 전율적으로 폐쇄해야죠. 다른 방안이 없어요. 이 사고 터지기 전에 빨리 발전소 폐쇄해야 된다니까. 이 시간 문제, 지금 이건 시간 문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품들은 어떻습니까? 절대 100%짜리 완벽한 불량 없는 제품은 없어요. 원자력 발전소 역시도 사고 0%를 확신할 수가 없다니까. 아까 로또처럼 어떻게 터질지 모른다니까요. 아무리 적은 위험성의 확률이라고 해도 그 위험성에 대한 여파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생각해보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확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번 정부에서 뭐 탈원전을 계속 추진하겠다, 이것도 사실상 좀 웃긴 이야기긴 해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아무리 탈원전을 정책을 잘 지키면서 뭐 탈원전을 해서 안전한 에너지를 만들겠다고 해도 결론은 중국이 있거든. 중국에서 터지면 어떡할 겁니까? 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좋은 생각이긴 합니다. 폐쇄 맞아요. 근데 한국 하나의 문제로 이 정책을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전 세계적인 글로벌적인 이 정책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탈원전. 그렇지 않고서는요 답이 없어. 내 나라만 지킨다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건.
그리고 방사능 사고가 터지는 이유도요,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노후화된 원전입니다. 이 모든 핵사고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후쿠시마 발전소에 있었던 발전소가 몇 개였습니까? 무려 10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4개가 폭발한 거예요. 근데 그 폭발한 호기가 어땠습니까?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 아닙니까? 우리가 가장 처음에 착공하는 걸 1호기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1, 2, 3, 4가 터졌다는 건 뭐예요? 오래된 발전소만 터졌다는 이야기야. 오래된 발전소.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후쿠시마에서 폭발했던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는 다 몇 살일까 한번 찾아봤더니 다 30년 이상을 사용해온 늙은 원자력 발전소였어요. 그리고 나머지 7기, 후쿠시마에서 터지지 않았던 나머지 7기에는요, 모두 30년이 지나지 않은 젊은 원자력 발전소였다는 겁니다. 후쿠시마 사태가 더욱 심각하게 진행됐었던 이유는 바로 저 늙은 원자력 발전소를 사용했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 도쿄전력, 즉 민영화된 기업을 이런 위험한 사업에 개입시켰다.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위험한 선택이었다는 거죠. 일본이. 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일본이란 나라가 박살나 버렸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에서도 30년 이상 된 아주 오래된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바로 고리원전 1호기 37년 됐습니다. 뭐 다행히 지금 이 만료일에 맞춰서 고리원전 1호기는 폐쇄가 됐죠. 그리고 지금 해체 작업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시간도 상당히 걸릴 거예요. 뭐 금방 원전을 해체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다음으로 월성 1호기 34년 됐습니다. 월성 1호기 역시 지금 2018년도부터 조기 폐쇄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정확히 언제 이 폐쇄가 될지 알 수 없다라는 게 막막한 현실이죠. 노후화된 원전 수명 연장하는 거요? 이건 미친 짓이에요. 이거 진짜 정신 나간 짓이라니까? 좀 대가리 생각이 있으면은, 아니, 원전 전문가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저기 미친 짓이라는 거 알면서도 지금 눈 감고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밖에 지금 저는 결론이 안 나오고, 특히 인도 같은 경우는 12억의 인구, 거기에 신흥국으로 엄청난 경제 발전을 계속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필요한 게 뭐죠? 에너지가 필요하죠. 엄청난 에너지가. 아니, 공장도 올리고, 뭐, 건물 세우려면 에너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도 같은 경우는 그냥 미친 듯이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한국, 중국, 인도가 지금 계속적으로 원자력을 짓고 있는 이 상황이, 미국, 유럽이 이 발전소를 폐쇄하고 있는 양만큼 계속 짓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원전을 폐쇄하지 않고 자꾸 수명 연장을 하려고 하고요. 다음으로 새로운 신규 원자력을 자꾸 지으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산업용 전기 때문인데, 이 산업용 전기를 통해서 가장 혜택을 받고 있는 곳이 바로 반도체 기업입니다.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SK 하이닉스, 뭐 이러한 IT 기업이라는 거죠.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중국이 열심히 원전을 계속적으로 늘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래요, 반도체 때문이야. 반도체를 중국의 주력 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진짜로 움직이고 있단 말이지, 중국이.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중국이 요즘에 환경오염이 엄청 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화력발전소를 줄이고요. 일단 공기가 깨끗한 이 원전을 채택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환경 오염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일단 만들어보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핵발전소만큼 효율 있는 에너지를 뽑아낼 수가 없지 않느냐. 뭐 태양열 그 쪼실쪼실한 거 태양에서 이렇게 비춰온 에너지 가지고 뭐 얼마나 채운다고 이렇게 반문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꾸 잊어먹으시는 것 같은데, 2050년 기점으로 핵 발전소가 사라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핵융합, 즉 플라즈마를 이용한 핵융합 발전소의 기술이 생겨나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선진국은
필요가 없는 거야. 이제 핵발전소 이제 버려야 돼. 귀찮고 후손들한테 저거 책임 떠넘기기도 부끄럽고 하니까. 그러면 앞으로 에너지는 어디가 선점하겠습니까? 그렇죠. 태양열 발전과 핵융합 발전소가 앞으로 에너지를 대체하게 될 거란 이야기죠. 그리고 최근에도 이 두 가지 사업에 기업가들이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어요. 탈원전 웨이신이어도 장기적으로 보면 원자력 발전소는 짐덩이가 된다니까. 나중에는 그거 짐밖에 안 돼. 그리고 핵발전소 싸기 때문에 쓰네 어쩌네 하는데, 핵 폐기물 한번 나와봐요. 그 다음에 저기 원자력, 늙은 원자력 폐기 한번 오는 시점 돼봐요. 그때까지 싸게 쓰던 전기 에너지 다 뽕 뽑아버려. 핵 폐기물 처리하고 원자력 폐기 시점에 들어가는 그 폐쇄에 대한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핵발전소가 장기적 에너지 대책 해안이라고 보기에는요, 이거는 너무 엉터리 같은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방사능의 식품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본 땅에 90% 이상이 오염됐다. 즉 일본에서 나오는 모든 식품들 모조리 위험합니다. 입도 대지 마십시오. 다음으로 수산물입니다. 특히 주의해야 될 수산물, 고등어, 명태, 대구 정말 위험합니다. 방사능 픽폭 그 자체입니다. 이건 입도 대지 말라는 게 아니고 냄새도 맡지 마세요. 그냥 그 정도로 위험하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 고등어, 명태, 대구가 일본에서 수입하는 대표적인 수산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고등어가 더 위험합니다. 이 세 가지 물고기 중에서도. 그 이유는 따뜻한 물을 좋아해요, 고등어는. 그래서 따뜻한 온기류 물을 좋아해서 이 방사능 누출되는 이 원자력 지역이 따뜻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여, 고등어가 후쿠시마 연안으로. 그래서 이 후쿠시마 연안에서 심심치 않게 이 고등어가 잡힌다. 그래서 고등어는 보지도 마세요. 냄새를 따서 보지도 마. 그냥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깜빡한 게 있는데, 그 갈치도 드시지 마세요. 이 갈치도 일본산 갈치랑 국내산 갈치를 구분하기도 매우 힘들고요. 그 다음에 매우 힘들기 때문에 그 국내산처럼 둔갑돼서 이게 수입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치 아예 근처도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식물군 중에서 상당히 위험한 게 바로 표고버섯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고버섯은 국내든 국외든 절대 드시지 마세요. 왜냐면 세슘을 자꾸 이렇게 흡수한대요, 표고버섯이.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세슘 덩어리를 먹게 될 수도 있으니까 표고버섯 절대 가까이 하지 마시라. 그리고 국내산의 다른 버섯들은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마음 놓고 드셔도 되겠습니다. 뭐 그 외에 뭐 국내산 농산물에는 뭐 딱히 방사능이 검출된 것은 없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드시고요. 그 다음에 국내 수산물 역시 이 방사능 위험에 크게 노출된 게 없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참 다행인 게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인데 의외로 제일 오염이 안 됐어. 참 그게 이제 뭐 바람 때문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해류 때문이다 이야기하는데 정말 한국 하느님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 다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총알도 살살 맞으면 안 아프다. 즉 적은 양의 방사능은 먹어도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언론이나 미디어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절대 아닙니다. 방사능 피폭에서 가장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증상, 이게 바로 내부 피폭입니다. 내부 피폭이 방사능에서 가장 치명적으로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적은 양의 방사능을 먹었다 하더라도 내부 피폭은 치명적일 수 있다. 먹은 만큼, 그러니까 방사능은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먹은 만큼 암, 유전적 변이, 그 다음에 기형적 성장 전화, 기형아 출산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먹은 만큼 발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방사능 중에서는 몸에 상당히 축적되는 물질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양의 피폭을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먹게 되면요, 그게 축적되고 이 몸에 결국은 방사능 질병에 그만큼의 노출된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생각하세요. 막 방사능을 먹어도 될까 안 먹어도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방사능이 몸 안에 아예 없어야 된다라는 결론. 그래야 안전할 수 있다라고 앞으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방사능 기준치 역시도 개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일본은요, 이 식품에 1kg당 100크렐, 그 다음에 미국은 1200크렐, 유럽은 370크렐, 100크렐. 뭐 기준치가 결론은 뭡니까? 지 마음대로입니다. 이러한 현상만 보더라도 기준치는 아무런 근거 없는 그냥 쓰레기 데이터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언론이나 미디어에서 자꾸 이야기하는 기준치, 방사능의 기준치가 안정적이다, 이딴 거 절대 믿지 마시고, 방사능 노출의 기준 따위는 없다라고 앞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세슘, 요오드 나오죠? 그러면 한 가지 더 생각하셔야 돼요. 뭐냐면 그 이외에 수백 가지의 다른 방사능 물질도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언론이나 미디어에서는 자꾸 세슘, 요오드 이 두 가지만 이야기할까? 왠지 알아요? 검출이 쉬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세슘, 요오드는 3시간 정도만 지나면 검출이 돼요. 근데 나머지 방사능 물질들 있죠, 최소 한 달 이상이 걸리고 장기적으로 따지면 3개월 이상 걸리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비와 비용, 소요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나머지 방사능까지 다 찾으려면. 결국 세슘, 요오드 미검출 음식은 먹어도 된다, 이거 언론에서 개 장난질 치고 있는 겁니다. 예? 찾기 쉬운 거 2개 가지고 수백 가지의 방사능이 없다라고 지금 내린 결론으로 세슘, 요오드 없으니까 먹어도 돼, 이런 개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예? 제가 방송을 하면서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부, 정치인, 그 다음에 언론 믿지 말라고. 그 사람들 우리랑 아무 상관없어요. 따지고 보면 쥐들 밥그릇 챙기느라고. 우리나라 역사가 어땠습니까? 당파 싸움 하다가 망했잖아. 예? 여전히 지금도 그 짓 하고 있고.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주변 여론에 흔들리지 말고 자기 주체성을 갖고 제대로 된 판단으로 자기 시각으로 봐야 된다니까, 모든 문제들을. 언론에서 쓰고 있는 용어들, 그 다음에 정치인들이 떠벌리고 있는 이야기들,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런 행보들, 다 날 위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일어서야 돼요. 자립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 그 다음으로 타인이 보입니다. 타인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자꾸 외부의 환경에 의존하지 마시고 휩쓸리지 마시고 세뇌당하지 마세요. 무슨 이야기냐 아시죠? 이 후쿠시마도 똑같은 거라는 거죠. 지금 일본이라는 이 나라가 국민들 전체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일본의 철저한 언론의 통제하에 후쿠시마 방사능 사고를 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늘 깨어 있으셔서 자신의 몸을 안전한 먹거리로부터, 또한 방사능의 경각심에 대한 인식으로 늘 바라보시고 현상을 인지하시고 이해하시면서 사시는 우리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감사합니다.